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이 될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죠.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다 보상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 며느리인 은선이는 첫 만남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이 낳으면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웠던 제 삶에 드디어 자리가 생겼구나 싶었으니까요. 그 후로 제 하루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손녀 소민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준 며느리에게 늘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늘 고맙다 말하는 며느리의 그 한마디면 피곤도 잊고 힘이 났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고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녀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열이 났다고 연락이 왔을 때였죠.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소파 위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그 휴대폰을 확인한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한순간을 맞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따뜻한 말들, 고마움의 표현,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잘못 살고 있음을 감지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73세 비로소 제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린 선택,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제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손녀 소민이를 챙기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려던 순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소민이가 열이 심하게 올라서요. 어머니와 통화가 안 돼서요. 빨리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장 며느리 은선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진동벨 소리에 눈길이 갔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휴대폰을 두고 나갔구나. 급한 마음에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제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친 할망구, 그 5글자가 제 눈앞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을 제대로 잡지 못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숨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아.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했던 다정한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나를 속이고 내 헌신을 이용한 채 속으로는 나를 이렇게 불러왔단 말입니까? 심장이 쿵쿵 뛰며 귀까지 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화면에 박힌 그 단어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저녁은 할게요.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만 보였으니까요. 속으로는 나를 업신여기며 비웃으면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못났을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걸까?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의심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저 고운 말들이 다 연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내가 과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내 눈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착각이 아님을 증명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손녀 소민이가 제 옆에 와서 칭얼거리며 장난을 치길래 아이를 달래다 보니 가스불은 깜빡 잊고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잠시 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급히 냄비를 들여다보니 된장국은 이미 바싹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온 며느리 은선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셨어요? 불도 안 끄시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소민이가 울어서 잠깐 달래다가. 하지만 은선이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잘 안 통하네요. 명수 씨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진짜 이상하세요. 치매 아니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제가 단순히 국을 태운 걸로 치매 취급을 받게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걱정되더라. 어머니가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려서 집을 태울 뻔했지 뭐야. 멍하니 계시는 것도 많아진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아니실까?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 귀에 순간 저는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 멀쩡하시잖아. 한 번쯤 그런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투 속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겁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 소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잠시 슈퍼에 들러 물건을 사오는데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하느라 늦어졌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는 곧장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길에서 물건 값도 잘 계산 못하시고 한참을 서 계시더라. 혹시 정말 이상하신 거 아니야? 저는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계산을 못했다고? 단지 거스름 돈을 확인하느라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그날 밤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지 않아? 뭐 잊어버리는 거 없으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꾹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명수야. 엄마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조금씩 당신을 몰아낼 거야.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대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비수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깨짚을 다듬고 있는데 손녀 소민이가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반찬 그릇을 엎질렀습니다. 놀란 저는 허둥지둥하며 닦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덜렁대세요? 소민이가 다칠 뻔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제가 일부러 손녀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은선아, 그건 내가 아니라 소민이가. 제가 변명하려는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잘 안 통하네. 아범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집안에서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려는 치밀한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은선이 말대로 좀 걱정돼.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미리 알면 좋잖아. 이번 주말에 병원 같이 가보자. 아들의 그 눈빛, 그 목소리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나를 믿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구나. 나는 평생 저 아이를 위해 내 몸을 갈아 넣으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말보다 며느리의 말이 더 진실처럼 들리는구나. 그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나를 일부러 몰아세우는 걸까? 그때 불현듯 머릿속을 스친 생각.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저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도 남겨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 주고받는 말, 작은 한숨 하나까지 모든 걸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손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하나,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만 다정했고 제 앞에서는 늘 환자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이거 벌써 몇 번째예요? 여보, 내가 요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두고 오시고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그 목소리를 녹음할 때마다 제 안에 켜켜이 쌓인 억울함이 서서히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 나 자신이 나를 구해야 해. 어느 날 은행 창구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예금 전부 인출하시겠다고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써야겠어요. 내 명의로 된 적금과 예금, 보험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모두 넣어뒀습니다. 은행 창구를 나오며 제 손에 쥐어진 통장은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유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결심. 내 이름으로 된 서울 강서구 아파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피눈물 흘리며 지켜온 내 전부 같은 집.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손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혼자였잖아.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살아야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던 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좋은 매물로 잘 정리하셨어요. 중개인의 말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내 과거와 단절하는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며느리가 날 치매 환자로 몰고 아들이 그 말에 휘둘리는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번쩍이는 불빛들이 꼭 제 과거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실상은 쓸쓸했던 삶.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떠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며느리 은선이는 요즘 들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벌써 세 번째예요. 자꾸 깜빡하시니까 제가 더 힘들잖아요. 아들 명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을 때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만 당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 구석구석에 휴대폰을 두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녹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치매 초기 같아. 병원에 꼭 가봐야 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당신은 알아?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다 망가져. 그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제 휴대폰 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 제 이름이 저장된 그 화면. 미친 할망구라는 글자. 저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밤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점점 차가운 분노가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이제는 내 차례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안전하게 제 계좌로 옮겼고 아파트 매매 계약도 끝냈습니다. 남은 건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아범도 일찍 퇴근한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바로 그날이군. 내가 모든 걸 밝힐 날이. 식탁에 앉아 다정한 척 웃고 떠드는 며느리를 상상하자 오히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날 비웃었을까? 얼마나 나를 치매 환자, 쓸모없는 짐으로 몰아붙였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식탁이 그녀의 무대가 아니라 내 무대가 될 것이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함께 산 가족을 무너뜨린다는 죄책감. 다른 하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해방감. 그 두 감정이 부딪히며 저는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바다처럼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족의 풍경이었죠. 아들 명수는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손녀 소민이는 옆에서 천진하게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는 마치 모든 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제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오늘은 할 말이 좀 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진짜 이상하세요. 치매 초기 같아. 여보, 나 혼자 감당 못하겠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휴, 저 미친년 때문에. 녹음된 목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 소민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앞에서와 내 앞에서 얼마나 다른지 이제 알겠니?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고요. 고객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일부러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또 다른 증거 사진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 미친년.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또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선아 이게 뭐야? 정말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손을 떨며 변명했지만 더 이상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수야,
엄마는 이미 결심했다. 이 집 벌써 팔았다. 일주일 안에 짐 챙겨서 나가거라. 내 돈도 내가 다 챙겼고 이제 나는 너희와 살지 않는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너희 부부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희 선택이다. 하지만 내 삶도 내 선택이야.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지키기로 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식탁 위는 마치 폭탄이 터진 전쟁터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녀 소민이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눈만 굴리며 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집을 파셨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믿기 힘들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 인생을 살려고. 그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명수 씨,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배신, 그리고 깊은 혼란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고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줬으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온 아들은 한참을 제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수야, 괜찮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라. 엄마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한바탕 일이 일어나고 1년이 되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손녀 소민이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고 명수는 양육비를 보내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부산 해운대. 그곳은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무대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의 창문을 열면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 바다 냄새, 저녁마다 붉게 물드는 노을. 서울에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제게 바다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입양해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해운대 시장에 가서 싱싱한 회를 사오고 작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누구의 멸시도 아닌 따뜻한 인사 속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작은 전셋집에서 홀로 지내며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손녀 소민이가 방학마다 부산에 와서 저와 바닷가를 뛰놀 때면 저는 또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있다면 결국은 이 아이를 지켜준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진짜 삶이지. 그렇게 혼잣말을 할 때면 지난날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어느새 바닷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곤 했습니다. 밤이 되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날 휴대폰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의 작은 방 안에서 치매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인생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저는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젊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은 저에게 73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든 날들이 악몽 같으면서도 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는 가족을 위해 사는 거지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와 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는 것이었고, 누군가의 인정만으로는 제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복순 씨, 후회는 없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라면 왜 조금 더 일찍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뿐이에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저처럼 여전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두 번째 황금기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